저는 매거진에서 뭐 패션 에디터, 시계 에디터 일을 15년 정도 했었고, 지금은 시계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주방장이고요. 네, 김창규라고 합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거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앞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대학교 앞에는 이제 다 헌책방들이 있고 막 수입 서적 같은 것도 좀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랬었다 보니까 저희 형제가 그냥 매달 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달 잡지를 3권씩 정도는 거의 항상 사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비주얼 같은 거를 보고 싶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외 패션 매거진 같은 걸 좀 보게 됐고,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점점 좀 매거진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이 가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인연이 좀 잘 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매거진에서 에디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실 복장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거칠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정장을 잘 다려 입은 날이랑 티셔츠에 추리닝 반바지 입은 날이랑 태도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IT 재벌들이 미국에서 뭐 되게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티셔츠 입고 나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혐오스러워했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갖춰 입는 거에 대한 반감이 몹시 큰 사람입니다. 뭐 한 5억짜리 리차드 밀을 차고 뭐 한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진짜 찐부자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찐부자 패션으로 통하는 나라는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방송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확실히 다른 거는 시계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비교적 명확한 것 같아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측면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사실 그것도 어떤 금액적인 걸로 보는 시선이 맞는 거죠. 물론 그거를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도 그런 모순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사실 되게 뭔가 이유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첨단 기계공업의 총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몇백만 원 하는 시계를 찬다면은 뭔가 혼자서 야릇한 우월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남자의 기준으로 쳤을 때 결혼을 할 때 고급 시계가 처음 장만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서양권에서는 성인이 됐을 때가 훨씬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걸로. 그러니까 시계 담당 에디터다 보니까 그 매뉴팩처 투어 같은 것도 꽤 많이 가봤었어요. 시계 산업에 관련된 인물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 거의 나오는 대답들이 거의 다 동일했어요.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셨다. 네. 그게 제가 느낀 좀 되게 다른 지점이었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성인이 됐다고 부모님이 선물을 주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게 되게 좀 다르게 느껴졌었고, 사실 문화권별로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자기가 자기 취향으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시계라는 게 어디까지나 럭셔리 문화로 취급이 되는 것 같아서 남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시계를 샀을 때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남의 말 듣지 말고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걸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디터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뭔가를 추천하는 직업이기는 하죠. 근데 사람마다 다 살림살이가 다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계라는 카테고리를 생필품의 측면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정장 입는 거를 되게 즐기기 때문에 드레스워치가 하나는 꼭 필요하겠죠. 하지만 드레스워치만 차고 다니다 보면은 내구성이 담보가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위해서 스포츠워치도 하나가 필요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나의 주머니 사정과 나의 취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게 하나로 모일 때는 사실 자기 내면에 대해 갖고 집중을 하고 결론을 내려 갖고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누가 그걸 보고 넌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을 찾네? 그런 거 요즘에 아무도 안 차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내면에 대해 가지고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내 취향은 뭐고 내가 살 수 있는 예산은 이만큼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은 바젤 페어에는 쿼츠 시계에 들어가는 건전지 회사들까지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밀리오레 느낌이에요. 밀리오레 에거도 한쪽 파트 에거는 되게 하이엔드 명품들을 팔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패션 산업 전체가 총출동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처럼 시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90%가 참여를 하는 그런 정말 초대형 행사인 거고 워치스 앤 원더스는 사실 거기에 출품을 하는 브랜드 중에 엔트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보메 앤 메르시에인데 사실 보메 앤 메르시에도 되게 좋은 시계잖아요. 정말 하이엔드 시계에만 초점이 완벽하게 맞춰진 갤러리아 명품관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정말 좋은 물건들만 보여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랑의 CEO도 되게 존경을 하고 아직도 그분이 계신가 잘 모르겠지만 몽블랑이랑 예거 CEO를 하시다가 리치몬트 이제 시계 부문 이제 파트 장으로 가신 제롬 랑베르가 계신데 그분이 저는 21세기 고급 시계에 가장 공을 크게 세운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존경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쇼파드의 슈펠레 회장님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이엔드 독립시계를 만들어 갖고 하시기도 하고 사실 쇼파드는 무브먼트를 다 직접 만드는 데다가 에보슈 공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약간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진지한 태도 저는 슈펠레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야말로 돈에 연연하지 않는 분 같이 느껴져요. 정말 시계를 너무 사랑해 갖고 거기에 약간 인생을 투신하신 분처럼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CEO였습니다. 브랜드 운영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꼽고 싶은 데는 랑에운트 죄네. 네, 사실 랑에운트 죄네가 굉장히 긴 역사 동안 사라진 브랜드였었잖아요.
결국에는 창립자의 후손이 그 브랜드를 재건을 했고 리치몬트 그룹이 그걸 이제 인수를 하면서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 기자로 일하는 동안에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였었냐면은 랑에 운트 제네가 제2 매뉴팩처 건립을 했었어요. 거기 취재를 갔어요. 근데 그 매뉴팩처 건립이 동독이었던 구역에 일어난 가장 금융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 기반의 정치가였던 메르켈이 축사를 하러 직접 왔었고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감동받아갖고 그때 울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리치몬트 소속인 그 CEO가 이 모든 거는 여기 계신 그 발터 랑의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다 돌리면서 이제 꽃다발을 주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살짝 울컥할 정도로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로. 사실 롤렉스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허 관련된 발명품들 그리고 사실 기계식 시계의 내구성이라는 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브랜드인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거의 한 80년대까지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디자인들을 되게 다양하게 선보였다는 것들. 고급 시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롤렉스를 선망하는 거는 사실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뭐 문화권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롤렉스의 어떤 역사와 기술력과 그런 시계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유일하게 롤렉스만 하이 컴플리케이션 와치를 죽어도 만들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고 자동차 업계에서 되게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되게 영향력도 크고 폭스바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폭스바겐은 슈퍼카 브랜드들도 여럿 인수를 했고 투아렉이라는 거의 슈퍼카에 준하는 차도 만들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이 죽어도 슈퍼카를 만들지 않았었더라면은 저는 되게 싫어하는 브랜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롤렉스가 브랜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상업적인 방향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롤렉스에서 실망감이 큰 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니까 그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차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탱크 골드인데요. 저는 쿼츠 시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네, 쿼츠 시계가 안 좋은 시계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식 무브먼트라는 거는 개인이 정말 노력한다면은 물론 죽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지배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무브먼트 길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계들은 가내수공업으로 생산을 했었었고요. 근데 쿼츠라는 거는 산업의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으면은 제조가 불가능한 분야이고 그리고 단점만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쿼츠는 단점이 거의 없죠. 시계도 정확하고 뭐 배터리 같은 것도 한번 교체를 하면은 2년은 그냥 쭉 가고 더군다나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됐을 때 매장에 들고만 가면 공짜로 갈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쿼츠를 딱히 싫어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계식 시계에 비해 가지고 우아하지 못하고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탱크가 우아하거나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대부분 아마 그 생각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 시계는 제가 가장 아끼는 시계예요. 왜냐하면 제 예물 시계거든요. 레일마스터라는 시계고 사실 제가 이 시계를 살 때도 이게 뭐 C마스터라든지 뭐 스피드마스터라든지 뭐 드빌이나 오메가의 어떤 그런 굵직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컬렉션은 아니죠. 정말 약간
지나가다 마주치는 조약돌 같은 컬렉션인데, 사실 제가 이 시계를 살 때도 레일마스터면 철도청 시계겠구나, 레일 크로노미터겠구나, 그러면 철도 산업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이 시계도 이게 마지막이겠군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입을 했었어요. 제가 되게 갖고 싶은 시계가 한 10년 전에 리메이크된 그 레일마스터 10주년 모델인데, 그거 나왔을 때 전 너무 싫었어요. 이 시계가 마지막일 줄 알았었는데 오리지널 모델이랑 더 똑같이 생긴 게 나와버려가지고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시계는 뭐 저랑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할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끼는 시계고요. 스와치는 제가 2점만 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 스와치를 모아요.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좀 여러 점을 갖고 있는데, 막상 좀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네, 시계들은 오히려 조금 관심이 안 가는 편이고, 저는 제가 스와치를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되게 파인워치 중에 이렇게까지 빨갛고 이렇게까지 하늘색인 시계는 없잖아요. 근데 옷을 입다 보면은 이런 시계가 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스타일 때문에. 시계가 고급 시계라고 한다면 몇백만 원이 기본이고 몇천만 원짜리까지도 예산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뭐 거의 한 달 내내 막 정말 몇백 시간 일해가지고 맞바꾼 재화를 하나의 물건에 쏟아붓는데 왜 남의 말을 들으세요? 저는 그거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진짜 많아서 정말 비싼 시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억짜리를 사면서 남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이면서 어떻게 그 돈을 벌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자기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내면에 대해서 나는 뭘 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 자기 스타일을 찾기 쉬울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로서 스타일은 트렌드와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고유한 겉으로 보여지는 면들, 그 사람이 사는 물건, 먹는 음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모두가 다 같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한다면 사실 그건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약간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신다면, 제가 천체 물리학자 분들이 진행하시는 유튜브에 요즘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아, 시간이란 흐르지 않는구나, 시간이란 공간과 항상 함께 가는 거구나, 인간이 인지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공간이 시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살다 보니까 점점 뭐 패션이랑 시계 같은 거보다 술이 더 좋아지고, 사실 술이 너무 좋아요. 그냥 세상에서 술이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술이라면은 와인을 좋아하게 됐고, 시계 산업에서 제가 일했을 때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계 담당 에디터다 보니까 그 매뉴팩처 투어 같은 것도 꽤 많이 가봤었어요. 시계 브랜드의 매뉴팩처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다 이제 약간 도시에서 벗어난 외곽이고 되게 한적하고 굉장히 좀 평화로운 마을 같은 인상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거기까지 취재를 온 친구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얘네 좀 맛있는 거라도 먹여 보내자 해가지고 저 같은 기자들을 데리고 밥을 사주셨던,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나마 제법 근사한 그런 식당 같은 데 데려가셔서 밥을 사주시곤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추억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게들에서 되게 강한 인상을 받았었고, 그런 데서 술을 먹을 때 느껴지는 되게 특별한 감정 같은 거를 저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시골로 왔죠.